안녕하십니까. 기초인문과정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 전세권 했죠. 지역권은 타인 토지로부터 자기 토지 편익을 이용하는 권리.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었죠. 요역지, 승역지가 있었고요. 그죠? 전세권은 세 가지 개념적으로 있었죠. 전세금을 반드시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용도에 따라 상식하고 나중에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는 권리. 됐죠? 그렇게 개념을 좀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물권의 마지막 담보 물권이 나오는데요. 일단 담보라는 게 뭐냐? 담보는 쉽게 그냥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이게 담보예요. 채권 우선 변제 확보. 자, 채권 우선 변제 확보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갑에게 1월 10일 날 100만 원을 빌려준을 1월 20일 날 200만 원을 빌려준을 그런데 둘 다 변제 기한은 1월 30일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갑은 1월 30일 날 을에게 100만 원 갚아야 되고 병에게 200만 원을 갚아야 돼. 이때 1월 30일이 됐을 때 갑은 법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될까요? 을한테 먼저 갚아야 될까요? 병한테 먼저 갚아야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먼저 갚아야 돼요? 법적으로. 양심상. 상식적으로 이런 거 말고 법적으로 상식. 을한테 먼저 갚아도 되고 병한테 먼저 갚아도 되죠. 갑의 마음이잖아요. 그 말은 1월 30일이 됐을 때 을이 갑에게 나한테 먼저 갚아라. 병이 갑에게 나한테 먼저 갚아라. 이런 우선 변제에 받을 권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채권은 원칙적으로 평등해요. 따라서 을병 누구도 법적으로 우선하지 않습니다. 결국 갑은 1월 30일이 됐을 때 을이든 병이든 누구한테든 먼저 갚기만 하면 돼요.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겠죠. 법적으로 내가 저놈보다 먼저 받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담보제도예요. 즉 채권을 우선 변제 확보하는 것을 뭐라 한다? 담보라고 한다. 그 수단이 채권자가 채무자가 아닌 사람, 보증인이 있겠죠. 이 보증인으로부터 먼저 회수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는 채무자 등의 재산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서 자신 거를 먼저 회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채무자 이외의 사람, 보증인으로부터 먼저 받는 게 인적 담보라고 부르는 거고요. 채무자 등의 재산으로부터 먼저 회수하는 걸 물적 담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담보 제도에는 인적 담보와 물적 담보 두 가지가 있고 그 중에 물적 담보 수단이 바로 담보 물권이에요. 즉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수의 땅을 담보로 잡고 여기다가 뭘 갖고 있다면 저당권이라는 걸 갖고 있었다면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이 땅을 경매를 넣어서 그 경매 대가로부터 다른 놈들보다 을이 먼저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수단이 뭐가 된다? 담보 물권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담보 물권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전형 담보 물권과 비전형 담보 물권이 있는데요. 전형 담보 물권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전형 담보 물권은 제한 물권의 법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히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게 제한 물권의 법리예요. 경매를 넣어서 우선 변제 받는 거. 민법에 있는 게 원칙이 이렇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 중에 질권은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예요. 전당 목적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질권이야. 그러니까 동산을 객체로 하겠죠. 그래서 전형 담보 물권 세 가지 중에서 유치권하고 저당권만 우리 시험범위 있는 거예요. 반면에 비전형 담보 물권은요. 경매에 넣는 게 아니고요. 아예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갑이 을로부터 1억을 빌리면서 땅을 담보로 제공하되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돈을 못 갚으면 토지 소유권을 넘겨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비전형 담보 물권이에요. 즉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았어. 땅을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땅 소유권을 가져가 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빌려준 거하고 퉁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비전형 담보 물권이고요. 이 비전형 담보 물권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것은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가면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라는 형식이 있어요.
각각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매도 담보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전형 담보물권이 되는 겁니다. 조금 추가해서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땅을 담보로 을로부터 돈을 빌려요. 그럼 보통 을은 그 땅에다 저당권을 설정했다가 나중에 경매로서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갑이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해요.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았을 때 을은 안전하게 소유권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이 땅에다가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본등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요거를 가등기 담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 또 하나는 아예 을에게 미리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다가 소유권 등기 갑이 돈을 갚으면서 등기를 되찾아오고 돈을 못 갚으면 그냥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요거를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도담보나 매도담보는 채권자 이름으로 미리 소유권 등기가 넘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등기는 소유권 등기지만 일단은 그건 소유권이 아니라 양도담보권 또는 매도담보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양도담보권과 매도담보권은 나중에 구별할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 시간은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져가는데 그 수단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가등기를 해놓거나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놓거나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가등기를 해놓는 걸 가등기 담보로 하고 소유권 등기를 미리 넘겨놓는 걸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라고 부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담보물권은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요. 1억 채권이 있어요. 그리고 땅을 담보로 제공받습니다. 저당권이라든가 전형담보, 가등기 담보권 같은 비전형 담보물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때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같은 담보물권은요.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요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이걸 우선 변제 받으려고. 그죠? 자신의 1억 채권을 우선 회수하려고 존재하는 거잖아요. 요때 요 채권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에 의해서 우선 변제가 확보된 채권. 그게 뭐다?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채권을. 결국은 담보물권은 요 피담보 채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겠죠. 그거를 담보물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 그래서 통유성이라고 부릅니다. 그 통유성이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4가지 개념을 단순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너무 깊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부종성인데요. 부종성은 간단하게 채권이, 피담보 채권이 소멸을 했다. 돈을 갚았다. 그럼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 이게 부종성입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 그걸 부종성이라 한다. 두 번째, 수반성은 채권이 매매나 상속 등으로 타인에게 이전이 되면 채권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하는 성질. 수반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수반이라는 것은 채권이 이전이 되면 담보물권도 함께 이전되는 성질을 담보물권의 수반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부종성하고 수반성을 합쳐서 부수성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부수성. 세 번째, 불가부성은 뭐냐? 예를 들어서 아까 을이 1억을 빌려주고 땅에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갑이 9천만 원을 갚아. 그럼 1,000만 원 남았죠. 그러면 이 담보물권이 자, 땅 100평짜리인데 100평짜리의 저당권을 갖고 있었는데 9천만 원을 갚으면 이 저당권이 그 100평 중에서 10분의 1,
10평에만 효력이 미치느냐 아니면 100평 전체에 효력이 미치느냐. 다시 말해서 갑이 나머지 1000만 원을 안 갚았을 때 을은 100평 전부를 경매 넣을 수 있냐 아니면 1000만 원에 해당되는 그만큼 10분의 1, 10평만 경매 넣을 수 있느냐는 문제가 불가분성이에요. 근데 이 불가분성은 뭐냐? 채권을 전부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부의 담보물권의 효력이 미쳐요. 다시 말해서 채권 일부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을은 전체를 경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이렇게 부릅니다. 즉 채권이 남아있는 한 담보물권은 목적물 전체 효력이 미친다. 예, 불가분성 이렇게 됩니다. 물상대해석이 조금 어려운데요.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갑소유 땅에 을이 저당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이 땅을 경매를 넣어서 채권을 회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땅이 중간에 수용이 돼버려요. 국가에 의해서. 그러면 을은 더 이상 이 땅을 경매해서는 채권을 회수를 못해요. 국가 소유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대신 갑이 받는 보상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보상금으로부터 우선 회수하게 돼요. 이거를 물상대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갑소유 땅이 원래 저당권의 객체였었잖아요. 그죠? 근데 땅이 수용이 되고 이 땅이 뭐를 남겼어요? 보상금을 남겼죠. 호랑이가 죽으면 가죽을 남기듯이 땅이 수용이 되면 보상금을 남긴단 말이에요. 요거를 가치 변형물 이렇게 불러요. 담보물권 즉 저당권의 객체인 토지의 가치 변형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럼 물상대위는 뭐냐? 토지 등이 수용되고 이런 가치 변형물이 남을 때 이 가치 변형물 위에 상 대신 자리 잡는 성질, 이게 물상대위가 되는 거예요. 한자가 물상대위라고 한 이유를 아시겠죠? 한자 몰라도 됩니다. 저당권의 땅이, 목적인 땅이 강제 수용이 되고 그 땅에 대신하는 보상금이 있을 때 담보물권자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걸 뭐라 한다? 물상대위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총 4가지 성질이 있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담보물권이 어떤 건지 어떤 통일성이 있는지 간단히 봤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유치권하고 저당권을 봐야 되는데 역시 개념을 좀 잡는 거예요. 먼저 유치권이 나왔는데 유치권은요. 줄임말이에요. 뭘 줄였냐?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 요걸 줄여가지고 유치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치.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것, 이게 유치가 됩니다. 그게 권리예요. 그럼 어떤 경우냐? 유치권이란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유가증권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건만 생각해 봅니다. 자, 물건은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었죠. 자,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한 자가 그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을 때 그 채권을 돌려받을 때까지, 변제받을 때까지 그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권리, 그게 뭐다? 유치권이다. 갑이 고장난 자동차의 수리를 을한테 맡겼어요. 자, 그럼 을은 갑소유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수리를 하겠죠. 그러면 수리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즉, 을은 갑에게 수리비 채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수리비는 자동차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갑이 수리비를 안 줘요. 그럼 을은 뭐라 그래요? 수리비 줄 때까지 자동차 못 줘.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게 유치권이란 말이야. 그게.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치권이 이런 거예요. 또 민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공사대금이 있죠. 건축업자 을이 건물을 지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안 줘요. 그러면 을은 공사대금 채권. 이거 뭐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에요?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잖아요. 건물 공사대금이니까. 그러니까 을은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유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 타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 있어요. 공사대금 채권 같은 거, 수리대금 채권 같은 거. 근데 상대방이 이걸 안 갚아, 안 줘. 그럼 당연히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반환 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유치권이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물권이니까요.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자,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해서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 을. 그런데 건물이 경매가 돼서 정에게 경락이 됐네? 이때 유치권자 을은 정에게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그렇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매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경매 물건을 볼 때 유치권 신고돼 있음. 그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유치권이 진짜 유치권일 수도 있고 가짜 유치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건물에 유치권이 신고가 돼 있다면 경락받았을 때 유치권자 내보내는 게 아주 머리가 아파져요. 다시 한번요.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가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아요. 공시방법이 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뭐가 공시방법이냐?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 보는 거 플랜카드. 보신 적 있죠? 유치권 행사 중. 문구 살벌하잖아요. 출입하면 뒤져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봤어요. A4 용지 같은 거 보셨죠? 건물 같은 거, 건물 상가 같은 거. 열쇠로 잠가놓고 A4 용지에다 뭐라고 써놨어요? 유치권 행사 중. 이렇게 써놨죠. 이게 공시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뭐 법적으로 인정되는 공시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동산 유치권이라도 등기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라는 말 자체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상실했어. 그럼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하죠. 따라서 유치권을 취득하고 유치권이 존속하려면 점유하고 점유가 계속돼야 돼요. 즉 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면서 엔드 뭐다? 존속요건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아니 저 무치란 말 자체에 점유가 들어있잖아. 점유 및 반환 거절이라 했잖아요. 그럼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이렇게.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 추구표라는 게 없다라고 돼 있어요. 자, 추구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갑인데 노트북을 갖고 있어요. 이걸 누가 훔쳐서 도망가. 그렇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쫓아가죠. 이게 추급이에요. 쫓아가서 잡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 노트북 돌려달라고 그러겠죠. 그게 뭐예요? 물권적 청권이죠. 근데 이 물권적 청권은 뭐에 기초한 거예요? 소유권에 기초한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갑의 노트북을 을이 훔쳐갔어요. 그럼 갑은 점유를 상실했죠.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유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그죠? 즉 다른 물건들은 물건을 점유하다가 그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물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지금 이 경우처럼 갑이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 훔쳐가더라도 갑이 노트북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권에 기초해서 쫓아가가지고 내 소유물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권은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을 소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과는 달리 유치권에 기초해서 쫓아갈 수가 없고요. 유치권에 기초해서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유치권은 추구표라는 게 없고요.
따라서 유침을 반환 청권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쵸? 유치권 자체가 점유를 권리의 존속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유를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소멸해요. 그러니까 쫓아가는 근거대가 되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추구표가 없다. 추구표가 없으니 쫓아가서 소유권처럼 소유물 내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추구표도 없고 물권적 청권도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담보물권이죠. 법에서 정한 담보물권이에요. 즉 유치권은요. 약정 유치권이라는 건 없어요. 즉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성립하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 법정 담보물권. 요게 질권과 다른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질권 전당포주인 생각해 보세요. 갑이 강원랜드 갔다가 돈이 다 털렸어. 그럼 비가 하면 되잖아. 근데 꼭 타고 간 자동차를 전당포에 맡기죠. 그래서 강원랜드, 정선, 전당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 보면 차들이 뭐 고급 차부터 시작해서 먼지 뽀얗게 쌓이는 차들 많죠. 그 막 대포차로 팔아버리고 그러잖아요. 기사도 몇 번 났죠. 어쨌든 갑이 자동차를 맡기고 돈을 빌려요. 다시 말해서 계약을 해요. 계약. 갑이 을하고. 그리고 을은 갑이 돈을 갚을 때까지 이 자동차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질권이에요. 이게 질권이에요. 근데 질권하고 유치권은 똑같죠. 돈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하잖아. 그런데 질권은 동산의 하나고 계약을 통해 생기는 거예요. 계약. 반면에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을 불문하면서 계약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당연히 성립하게 되는 담보물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둘 다 뭔가를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한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다른 점이 뭐다? 질권은 동산만을 객체로 하고 유치권은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을 객체로 하고 질권은 계약을 통해 생기고 유치권은 법률, 유정을 통해 생긴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담보물권이니까 담보물권의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이 다 인정이 돼야 되지만 물상대의성이 없어요. 왜냐?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자, 아까 경매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유치권자 을이 있고 저당권자 병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경매가 돼요.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소멸해요. 근데 유치권은 소멸해요, 안 해요, 아까? 안 해요. 아까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소멸하지 않을까요? 경매 대가부터 우선변제권이 없어요. 즉 유치권은요. 그냥 자기 돈 받을 때까지 끝끝내 물건을 유치하는 거 이게 본질이에요. 그래서 유치권은 경매 대가부터 우선변제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물상대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수유 땅에 을이 개간을 해서 유치권을 갖고 있다. 병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 근데 수용이 됐다. 그리고 갑이 보상금을 받는다. 이때 저당권자는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였어요? 물상대의였잖아요. 근데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보상금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즉 물상대의성이 없겠죠. 유치권은 추구표가 없고요. 따라서 물권적 청권이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우선변제권이 없다 그랬고요. 따라서 물상대의도 인정이 안 되죠. 추구표 없고 물권적 청권 인정 안 되고 우선변제 인정 안 되고 물상대의 인정 안 됩니다. 근데 이거를 보통 앞머리 따서 우물추물 이렇게 외워요. 우물추물. 우물추물 외웠는데 우가 뭐고 물이 뭐고 추가 뭐고 또 물이 뭔지 모르는 분들 또 태반입니다. 괜찮아. 나중에 외워집니다. 어쨌든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면서 추구표, 물권적 청권,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권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치권 성립요건과 그 효력이 나올 텐데요. 나중에 볼 겁니다. 일단 성립요건이 크게 5가지인데요. 기초과정에서 일단 듣고 넘어가세요. 나중에 이거 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살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요건을 좀 달달달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일단 물건은 남의 물건이어야 되죠. 당연하죠. 내 물건이라면 내가 내 물건을 유치하고 있을 때 내가 나한테 반환 거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타인 물건이에요. 채권이 있었는데 그 채권이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에요.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당연히 점유해야 되죠. 그리고 당사자가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안 했어야 돼요. 5가지 요건인데요. 나중에 외워야 될 겁니다.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어쨌든 유치권이란 이런 권리고 이런 특징이 있다 정도를 기초과정에서는 생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되셨죠? 이제 담보물권 하나 남았습니다. 저당권 시간을 좀 달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